인사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대표 강사 이범석입니다. 2022 대입. 정부에서 이제 개편안을 발표해서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동안 기다렸던 게 이제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그 방안들이 하도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고입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관해서 사실은 가장 실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제 사진입니다. 실물보다 훨씬 좋죠. 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에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다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실물보다 좋은 사진들. 예,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교육청에서 주로 활동을 이렇게 했고요. 지금은 EBS에서 이렇게 진학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저게 뭔 소린가 좀 궁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시대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2022 대입제도 개편안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숲을 조금 보여드리는 그런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제 사진 나왔던데 옆에 제가 어느 과목 교사인지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 제가 오늘 역사 교사이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역사학자인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이죠. 여기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한 번쯤 되짚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역사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활약했던 연대는 이렇습니다. 연도 나오니까 지금 긴장하셨어요. 옛날에 연도를 외우시는 그런 시대에서 공부를 하셨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 선생님이 됐을까요? 제가 뭐 여러 학과를 사실 원서를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어디만 붙었을까요? 네, 제가 사학과에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장면이 부모님들의 그런 지난 시절이나 저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는 우리들의 시대를 또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누구냐 아시겠죠?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요렇게 왕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왕의 권력을 누리죠. 아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너무 어렸죠. 그래서 대신 제왕의 권력을 대신했던, 그래서 자그마치 한 10여 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전권을 휘둘렀던 분입니다. 저분이 등장했던 당시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역사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시대가 꽤 많이 있는데요. 가장 암울했던 게 아마 나라를 뺏겼던 시절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 근데 그 이전에 세도정치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도 정치를 종식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주 그 쉬운 많이 쓰는 언어로 하면 그야말로 세도 정치의 적폐를 확실하게 청산해버린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분의 대내 정책은 굉장히 높은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민생을 많이 안정시키고, 예, 그러한 세도의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자, 이분이 73년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71년도에 이분이 세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 부분에서 살펴봤을 때 이게 척화비인데요. 척화비는 뭐냐면 이제 이때 서양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걸 철저하게 배척하죠. 소위 말하는 무슨 정책이죠?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서양의 오랑캐가 들어오면 무조건 전쟁하고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미양요가 있었던 1871년에 예, 미국에서 들어왔던 예, 배들을 격퇴하고 나서 세운 척화비입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아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서양 오랑캐, 즉 서양 세력은 무조건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그러했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1876년이 되면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내려놓고 고종이 직접 다스리게 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의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저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문이 열려요. 그리고 저로부터 약 20여 년이 흐른 뒤에 1894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하는 서양 방식의 개혁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가보개혁이죠. 이 가보개혁에서 노비들은 모두 신분이 해방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으로 모두 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단발령이 1895년 가보개혁에 이은 을미개혁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서양의 군대와 문물을 정부 주도로 이제는 받아들이자라고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그토록 막으려고 애썼던 서양의 문물이 약 20여 년 후엔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20여 년 전에 서양의 문물을 막았지만 그것을 큰 흐름으로 봤을 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저거는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의 시대를 한번 볼까요? 뭐 저랑 다 비슷하시죠? 아닌가요? 네. 이 책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다니실 때 아마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나왔던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식 정보화라는 것을 대표하는 컴퓨터가 우리 실생활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왔죠? 이런 게 나왔죠. 아마 이런 것들, 이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윈도우라는 기본적인 이 운영체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배우신 그런 세대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한 20여 년. 이런 게 나왔죠. 이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과 저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한 20년 더 어려요. 또는 30년이 더 어립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이런 것이 등장을 하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즘에 뭐 많이 화두가 된 지가 이미 사실은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고요.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교육도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미 한 만으로 3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5년 후의 미래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 일자리가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대체되게 될 것이다. 불과 5년 후에, 즉 2020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 때부터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일자리가 새로운 지식 변화 때문에 200만 개가 증가를 하기도 하지만 700만 개의 일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될 시대인데 5년 후가 이런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변할까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교육도 이에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뭐 선택형 뭐 복잡한데요. 사실은 이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거죠.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사회가 변화하니까 지식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을 주입하지 말고 수업을 변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아이들로 길러내자. 자, 근데 수업만 바꾸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수업을 바꾸려면 입시를 바꿔야 돼. 입시를 바꾸지 않고는 수업을 바꿀 수 없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입시를 바꾸자. 자, 근데 입시를 바꾸려고 했더니 고등학교에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입시와 맞지 않는 겁니다. 새로 바꾸려는 입시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육 과정부터 바꾸자.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의 목표는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손안에 있는 핸드폰만 꺼내서 검색 버튼만 누르시면 모든 지식이 다 검색이 되는 세상에 있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그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자라고 한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목표한 학생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런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4가지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암기력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들끼리의 교류가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과 같은 지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었죠. 여기 나오는 창의적인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 6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6가지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자기관리 역량, 즉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직업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들이 가서 직업을 찾아주면 될까요? 여기 어머님들 다 나오셨잖아요. 코칭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미래 사회 우리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도 코칭을 해주실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직접 새 직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량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량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창의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둘 다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이과를 구분을 없애고 경계를 없애고 인문과학 기술을 골고루 가르쳐야 한다. 융합 인재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공통과목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사회, 공통과학과 같은 공통과목을 도입을 했고요. 이렇게 모든 과목을 골고루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주도적인 역량,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각자 선택해서 기르는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다양화시키는 내용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위에 있지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들을 새롭게 도입을 한 겁니다. 국영수 비중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조금 줄입니다. 그리고 참여형 수업이 중요하다. 문제풀이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지식의 암기와 문제풀이는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융합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암기가 아니라 토론, 그죠? 그 다음에 발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내 의견을 저 친구 의견에 조금 더 맞춰야겠구나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4가지 단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 즉 우리 학생들의 미래의 모습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고등학교를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 구조를 갖춘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기초 과목이고요. 그리고 사회탐구, 과학탐구입니다. 그리고 국영수사과죠. 이 국영수사가 5과목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해야 2, 3학년 때 가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이번 2022 개정교육 발표 때 수능 과목으로 선택된 과목들입니다. 수능에 출제될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칠 전체 과목인데 공통과정을 일단 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택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2, 3학년 때 선택해서 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학교에 따라서 학생이 자기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안 들어도 되고요.
어떤 과목은 여러 과목을 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 이쪽 과목들은 학생들이 좀 더 자기가 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이수할 전공과 연관된 그런 과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을 해놨죠. 이 과목들의 중요한 것은 2022 교육과정 개편에서 성취도 평가가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성취도 평가라는 것은 아시죠? 지금의 학생들 줄 세워서 비율로 나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취도를 이룩하면 점수를 다 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성취도를 이루었다면 모든 학생에게 A를 줄 수 있는 그런 평가죠. 소위 말하는 절대평가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성취도 평가가 이 과목들은 도입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과목을 학생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선택을 하면 저 과목들은 1, 2, 3, 4, 5, 6, 7, 8, 9등급이 아니라 A, B, C, D, E 이렇게 5개의 성취도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A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진로 선택 과목들은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정해놓은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데 좀 더 용이할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종합 전형에서 좀 더 유리한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로를 뚜렷이 아셔야죠.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를 좀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이미 경험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 제도가 중학교에 무슨 제도입니까? 자유학기제입니다. 이미 실시가 됐죠. 학생들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진로를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학교에서 시험 안 본다고 불평하시면서 학원 보내셨죠. 진로를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국영수사가만 있는 거 아니죠?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가정, 한문,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기초과목, 공통과목이 없어요. 공통과목.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 과목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 과목들은 모두 선택하는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모두 선택할 수 있게 완전히 자유롭게 짜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비슷비슷하게 기본적인 공통 과목들이 있고 일부 선택하는 과목들이 따로따로 제시가 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이 선택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학생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아시죠? 아닌가요? 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매번 설명을 할 때마다 보시는 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들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대학들이 따로 모여서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필요한 그런 평가 요소를 따로 한번 만들어 봤죠. 작아서 잘 안 보이셔서 제가 크게 4개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4개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 4가지를 평가 요소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공 적합성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때 평가 요소는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냐예요. 근데 그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건 뭘 보여줄 수 있죠?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에선 나 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는 저런 과목들을 선택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겠다고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저런 선택 과목을 유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기가 직접 원서를 넣게 될 그런 전공 과목들과 교육과정이 서로 연계되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대학에서 갈 학과는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인데 그럼 무슨 과목을 미리 들어야 돼? 뭐 당연히 경제는 들어야겠지만 또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친절하게 선택 과목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교육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선택 가이드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이미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가서 다운받아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의학계열. 의학계열에 진학을 하려면은 이 계열은 의예과, 수의예과, 한의예과가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요. 진로 선택 과목, 즉 아까 여기서 이쪽에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화투, 생투, 융합과학, 생활과학, 그리고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한문투나 중국어 투를 선택하면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이드북에 다 나와 있고요. 저런 걸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울 수업할 그런 과목들이죠. 저게 왜 나와 있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기초가 되고 대학에 가면 이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육과정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비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대학교 가서 이런 과목을 배울 거니까 고등학교 때 미리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지금 중3 학생들이 고1 올라오면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셨다가 가이드북 같은 것도 잘 보시고 미리미리 학생들의 진로를 같이 집에서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려면 저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고등학교를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고등학교가 각각의 개별 학교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다양하게 개설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선택권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선택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 달라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원서를 넣으실 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정들이 잘 개설되어 있는 학교인지. 그런데 뭐 그게 쉽지만은 않으세요. 고등학교에 뭐 전화해서 일일이 과목을 다 물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 내가 뭐 아이가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는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학교에서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옆에 학교에 가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학교가 아니라 이런 거점형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에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가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이런 학교가 만약에 없을 때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원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을 찾아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더 주목하는 거죠. 아, 원하면 다 들을 수 있구나. 그럼 그 과목을 정말 원해서 들었는지 한번 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교과 선택 다양화를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이 교과 선택을 다양하게 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여러 개를 따로따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교학점제, 이게 왜 필요하냐? 고교학점제는 학생들마다 수강 신청을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수학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학생은 같은 시간에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어떤 학기에는 아예 수학 하나도 안 듣고요. 어떤 학생은 1년 동안 영어를 하나도 안 듣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다 학생들이 제각각 과목을 선택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제도로 학생들의 성적을 운영을 한다면 어떤 학생은 최상위권 학생들만 선택한 과목에 들어가서 점수에서 손해를 보고 등수에서 밀리겠죠? 어떤 학생은 하위권 학생들만 들어간 수업에 들어가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건 불합리하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실시를 하면 학생들의 선택을 다양화시킬 수는 있지만 상대평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성취도만 이루면 학생들에게 학점을 대학처럼 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취평가제가 고교학점제와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모두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능도 공통과목으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수능도 한 줄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을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야 공정하죠. 그래야 줄 세우기 편하잖아요. 근데 모두 다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수능을 보게 되면 역시 한 줄로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공정하지 않죠. 서로 다 다른 과목을 시험 봤는데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절대평가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렇게 흐름을 배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는 방향이 있었죠. 근데 2022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죠. 공정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것을 높이는 노력을 당연히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총 4개 분야 10개의 과제로 발표가 됐어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분야 하나하나 그 다음에 내용 과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과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야 1부터 가볼까요? 분야 1에서는 제일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죠. 수능 30% 이상. 내용을 보시면 정시 수능 전형은 30% 이상으로 권고입니다. 사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권한을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다가 권고를 하는 거죠. 다만 대학의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실시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은 보죠.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대학들, 즉 정부 지원 사업에서 돈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 조금 긴장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 30%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교과 전형 30% 이상인 대학은 빼준대요. 그럼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이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에 연계한 나머지 대학들의 그래서 그럼 정시금 지금 몇 명 모자르냐? 30%로 맞추면 몇 명이 증가하냐를 계산해 봤더니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대학만 계산하면 3천여 명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3천여 명 증가는요. 지금 올해 정시가 8만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모집인데요. 내년 2학년 정시가 7만 9천 명 모집입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으로 정시가 3,000명 줄어요. 그것을 다시 돌려놓은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정시 전형이 실제로 증가할 것이냐?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학들은 정시 전형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3천여 명 정도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3,000명이냐? 사실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중요한 대학들, 여기 부산에 있는 주요 대학도 있지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잖아요. 그 주요 대학들만 따로 뽑아보면 그럼 몇 명이냐? 이미 2020 고위 대상에 그에서 현 고위 대상 전형 인원에서 정시는 증가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만 꼽아본 겁니다. 아까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 중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만 뽑아봤더니 30%의 정시 인원을 맞춰서 증가를 한다면 요 대학들만 뽑으면 2,114명이 나오게 됩니다. 2,000명 정도 증가한다는 거죠. 자, 정시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시 비율이 약 20%밖에 되지 않아서 정시가 30% 하면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정시가 늘어나느냐는 수치로 따져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물론 정시를 많이 늘어나기 희망하셨던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겠죠. 하지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틀에서 이거를 입시를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과제 2번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로화대 재정지원과 연계. 이건 이미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것도 변화할 게 없는 내용이에요. 과도한 기준 적용 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과목을 최저 등급 과목으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좀 남았어요. 왜냐하면 수능 과목 선택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 기하와 과투 과목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죠. 수능에서. 이 두 가지 과목을 특별히 따로 최저 등급으로 지정하는 대학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대학 정도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되시겠고요. 생윤과 지원은 사탐과 과탐에서 가장 지금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융합인재를 우리 대학에서 뽑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만약 이 두 가지 사탐과 과탐을 한 과목씩 선택을 해라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 아마 이런 조합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만 해봅니다.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17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조합이 나오겠죠. 선택 과목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선택 과목별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그거를 미리 지금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저학력 기준은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이런 변수는 조금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분야입니다. 수능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수능 체제 바꾼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세 가지로 크게 과제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보시죠. 수능 과목 구조를 개편했어요.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 그리고 탐구에서는 17개 중에 2개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선택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국수탐이죠. 국수탐 3과목을 합치면 조합해보면 총 102개의 조합이 나오게 돼요. 예, 제2외국어까지 하면은 뭐 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2외국어가 9과목, 9를 더 곱해야죠, 저기서. 예. 그런데 이제 그거 빼고 주요 과목만 했을 때도 102개 조합이 나오게 된다. 정시가 아마도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점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 화작 중에 화법과 작문이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태기를 할 것이고요. 17개 탐구 과목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국어 수학 탐구는 그대로 상대평가가 유지가 됐는데 영어에 이어서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갔죠. 여기 제2외국어 한 번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이 이번에 변화입니다.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EBS 문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지문이 출제가 돼서 그대로는 아니죠.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그것을 한글로만 암기했던 학생들이 그대로 그냥 기억했다가 푸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50%로 줄이고 간접 연계로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EBS 교재를 안 봐도 될까요?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50%가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다. 50% 이상 연계되는 교재가 시중에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야말로 수능만큼 검수를 거치는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교재죠. EBS 교재를 보는 부담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간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집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아마 학습량은 조금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수록 그렇다고 문제집 모두 다 사서 푸시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럴수록 EBS 연계 교재의 기본에 충실한 그런 학습이 더욱더 요구된다. 개념 학습이 조금 더 충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수능 과목이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중3 학생들이 이제 적용받게 될 수능 과목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다는 거 기억하시죠? 국어, 수학 모두 선택, 사탐은 17개 중에 2개 선택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아마 수능 과목 체제를 처음 보셔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좀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금과 뭐 사실 선택 과목 한두 개가 늘어난 거 외에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그대로 대부분 유지가 되고요. 분야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공정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동안
학생부에 기록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딘 많이 써주고 어딘 적게 써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축소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들을 모조리 줄여버립니다. 모조리 줄여버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학교에 있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써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칸이 부족해서 이미 못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쉽죠. 이 학생들은 좀 이것만 가지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다 줄였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역사교사로서 아까 흥선대원군이 떠오르는 거죠. 서양 세력이 비록 침략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무조건 걸어 잠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공정성을 개선하는 좀 방향을 여러 가지로 좀 더 다각도로 모색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내용은 다 줄었어요. 인적사항, 학적사항 통항, 수상 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지금은 뭐 30개 받는 학생도 있고요. 심지어는 100개 넘게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기록이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 다 해서 6개밖에 못 적죠. 아마 수상에서는 부동산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여러 채를 갖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 채는 이게 무지막지한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딱 필요한 똘똘한 한 채. 그렇죠?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상이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을까. 특정 수상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위가 중요해지겠죠. 이것이 대상이냐, 금상이냐, 은상이냐, 동상이냐 이런 게 중요해지겠죠. 지금까지는 수상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소논문, 글자를 못 쓰죠.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예, 심화 탐구 보고서는 써도 되나요? 아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논문은 없어지겠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방과후 활동이 미기재됩니다. 방과후 활동으로 사실은 학교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게 미기재가 되면서 학교 프로그램이 좋은 학교들 중에 나름 고민하는 학교들이 좀 생겼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겠죠. 내용이 다 줄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학생부 10가지 항목을 자세히 보시면 인정학적사항은 2개가 통합이 됐고요. 출결해서 무단결석, 무단지각은 좀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으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수상 총 6개로 줄었고요. 자격증 및 인증은 미제공입니다. 자료 없어졌죠.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도 역시 항목을 삭제해버립니다. 즉 학생들의 성적, 내신 등급으로 나와 있는 성적만 빼어놓고 나머지 비교과라고 하는 내용들, 교과 성적이 아닌 비교과 내용들은 다 거의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다음 걸 보시죠. 이제 학생부 항목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 많이 줄어들죠. 1000자에서 500자. 자율동아리가 옛날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율동아리를 막 4개, 5개씩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무리죠. 원래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율동아리는 1개 30자밖에 못 적어요. 즉 동아리 제목밖에는 못 적습니다. 그럼 자율동아리 활동 하지 말까요? 아니죠. 학생부엔 못 적지만 어딘 적을 수 있나요? 자기소개서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시 이것도 예, 자기가 정말 진로와 적성에 맞는 거 하나를 잘 골라서 정말 열심히 오히려 깊이 있게 활동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봉사활동 내용은 사라집니다. 물론 봉사활동을 기록하는 횟수 기록하고 시간 기록하는 건 남아 있어요. 이 학생이 봉사활동에서 뭐가 특별했다라고 텍스트로 적는 특기사항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로활동도 1000자에서 700자로 줄어듭니다. 비교과 활동이 모두 줄어들고요. 근데 안 줄어드는 녀석이 하나 있죠. 세부능력 특기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내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무엇을 했다라고 적어주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학교의 모든 비교과 활동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있다? 봉사활동인가요? 동아리 활동인가요? 어디에 모두 집중되고 있나요? 수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렇다. 그리고 독서활동 역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500자를 기록할 수 있는데 책 제목밖에 못 적거든요. 정말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책은 많이 읽을수록 좋겠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즉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거의 다 줄어들게 되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비교과 활동의 내용이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줄였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과가 아닌 뭐가 더 중요해질 수 있을까요? 교과 등급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전보다 내신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내신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제 6번의 내용이 이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아까 글자 수 줄인 거죠. 보여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좀 선발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학에서 뭐 어떤 학생 찍어가지고 그냥 몰래 선발하는지 알게 뭐냐.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도 좀 줄이고 학생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죠. 교사 추천서는 없애자. 그리고 대학의 평가 기준을 공개를 하고 회피제척 입학사정관들 당연히 의무화해야겠죠. 예, 이건 지금도 사실은 대학 자체적으로 의무화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예,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외부위원이 참여해서 이것들을 공정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도 하겠다. 자기소개서 1, 2번이 통합되는 거는 문항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4번은 원래 1500자 천자였는데 800자 이내가 원래 적정한 양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뭐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대학의 정보를 학부모님들이 너무 알기 힘드셔서 이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미 거의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러나 정보가 이제 좀 더 횟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있는 거죠. 대학별 고사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의 부담을 줄어들이고 이런 방향으로 좀 고치려고 애를 썼어요. 면접은 제시문, 어려운 논술 문제 같은 거를 제시문으로 주고 보는 면접 최상위권 대학들이 좀 있죠. 예, 그것들을 좀 줄여나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부를 기반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겠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이미 도입이 됐죠. 올해부터 많은 대학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적성고사 폐지 이것도 역시 몇 년 전부터 계속 예고됐던 거를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전형을 보다 몇 개 안 되게 단순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소하죠. 논술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하겠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보시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적성이나 논술은요, 사실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신 등급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던 학생들,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학생들이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었죠.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지만 내신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 쓰기 어렵죠. 학생부가 안 좋으니까. 즉 학교에서 내신 등급을 잘 받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어디로밖에 갈 수가 없다? 정시로밖에 갈 수가 없게 이것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앞으로의 입시는 이제 뭐와 뭐로 거의 갈라지게 된다?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전형, 즉 내신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으로 이게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리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여기까지 10가지 과제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같이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고교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도입하고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같이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 표는 제가 직접 정리를 한 건데 정리하느라 꽤 고생을 했습니다. 나름 압축한 거예요. 특히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적용받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 가셔서 초등학교 학생들 어머님들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마 좋아를 하실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건 초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중3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럼 여기만 보시면 돼요. 중학교 지금 1, 2, 3학년 학생들은 1단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2022 대입제도 개편 과정,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게
진로 선택 과목,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으로 하는 과목들, 좀 내용이 깊은 과목들은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평가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과목을 많이 들으면 등급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평가제. 그래서 이 성취평가제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표준편차. 표준편차라는 건 이 학생이 몇 점을 받았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 분포가 퍼져 있느냐예요. 그래서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느냐 그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퍼져 있으면 학생들의 높낮이가 큰 거고 이것이 모여 있으면 학생들의 점수대가 다 비슷한 거죠.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석차 등급으로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표준편차는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성취평가, 절대평가와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 A등급 맞은 학생은 32.4%, C등급은 36.7%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이 만약에 A를 받았다면 이 학생은 전체 학생 중에 약 30% 정도 안에 드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취평가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 100%가 A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평가다.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교육부에서 이제 사실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대부분 전환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3단계로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일반고와 함께 선발을 하기 위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후기로 변경을 했죠. 이건 이미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지원을 하고 나서 일반고에 다시 갈 수 있도록 같이 배정을 해라. 그래서 여기 부산 지역도 바꿨죠? 내용을. 부산 지역은 고교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전기고 지원할 수 있죠? 대부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많이 지원들을 하시죠. 여기 떨어지면은 일지망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일지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지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일반고 가는 학생들은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을 쓰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짝수인 2지망, 4지망은 추가 모집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1, 3지망으로 지원하는 학교에 40% 그리고 20%를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1지망이 중요한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쓰는 학생들은 1지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부산 지역은 나름 한 40% 정도 비율로 일반고, 원하는 일반고를 갈 수 없는 기회를 원하는 일반고를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여기 지원을 하셔야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게 뒤에 4지망 그리고 추후에 배정하는 지망 없이 40% 주소지 가깝게 배정하는 60%의 배정이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사고를 지원을 하셔도 집 앞에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기고에 하나 쓰고 후기고에 하나 쓰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기고 하나 쓰고 자사고 썼다 떨어지면 일반고로 60% 정도는 집 주소지와 가까운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지원으로 실제는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고입 포털이 있습니다. 부산에. 고입 포털 들어가시면 거기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사고 일반고 단계적 전환하고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 이후에 2020년 하반기에 개편 방안을 마련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때 연도를 계산해 보면 현재 중학교 1학년 고입 때까지 개편 방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제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는 그대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이게 제일 관심 있으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정답을 드리고 갈 수는 없고요. 여기서 대학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가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대상입니다. 이거는 2020 대입 선발 인원입니다. 이게 가장 지금 최근까지 나와 있는 인원이에요. 고1 학생들은 아직 인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비율을 보니까 서울 지역은요. 그리고 인천 지역은 보시다시피 이게 빨간색이 무슨 전형?
종합전형이죠. 이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종합전형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가려다 보니까 종합전형에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정시전형도 이미 거의 30% 이미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2 학생들부터.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전형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도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많지 않지만 학생부 전형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전형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냐 정시전형이냐 두 개 중에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에 좀 더 적합한 아이일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전형에 적합한 아이라면은 어디에 충실히? 내신에 충실히, 학교 생활에 충실히 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비중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 걸로 보이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가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비율을 거의 유지해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봤을 때 학생부 전형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일단 우선 아직 고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죠. 처음부터는 좀 학교 생활에 충실한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은 문제풀이에 굉장히 능하다. 우리 아이는. 그렇다면 정시 전형을 끝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학생부로 대학을 갈 것이냐 수능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에 맞게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해낼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전형이든 수능 전형이든 중요한 게 있어요. 수능으로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등급 안에 들어야 가능하다? 똑같습니다. 내신도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평준화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물론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안에 들기 굉장히 어렵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부 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세요. 압도적으로 많죠? 이거 합치면 몇 프로죠? 56%예요. 즉 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생은 4, 5, 6등급입니다. 학생부로 대학을 가든 수능으로 대학을 가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이 54% 정말 더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참 이게 쉽지 않죠. 여기도 정말 조금인데. 그래서 성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으로 그 다음에 수시에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내신이 그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내신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 가면 한 5등급, 6등급 받을 수준인데 거기는 분위기가 좋다니까 프로그램이 좋다니까 거기 가면 잘하겠지라고 기대만 하시면 안 돼요. 곤란해집니다. 그럼 거기 가서 내신이 어려워지면 이제 뭐밖에 안 남아요? 수능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수능이 쉽냐? 해보시면 압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이 부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학생이 학종형일 수도 있고요. 수능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학종형 학생은요. 학생부에 중점을 둘 거고요. 학교 수업에 충실해질 겁니다. 수능형은 학교 수업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문제만 잘 풀면 돼요. 학종형 학생은 학교에서 저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본인이 저런 데 소질이 없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저기 열심히 하다 보면 저런 역량이 길러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수능형으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학생은 뭐에만 집중합니까? 역시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런 데 참여할 필요 없죠. 학종형 학생은 내신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수능형 학생은 내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능형 학교로 만약에 진학을 한 경우에는 내신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할 수도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내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빨리 포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학종형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아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 선택 과목에서 뭘 중점적으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겠지만 수능형 학생들은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수능 과목만 뭘 보고 고려하면 돼요? 점수를 잘 맞을 과목을 고려하면 됩니다. 학종형 학생은 세특, 즉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보다는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수업 시간의 활동이 더 중요하겠지만 비교과들 거의 다 없어지죠? 수능형 학생은 세특, 학교에서 뭐 참여할 필요 없죠? 문제만 역시 잘 풀면 돼요. 학종형 진로 적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겠죠. 나중에 학과에 지원할 때 저같이 좋아하지 않는 학과에 지원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수능형 학생은 저같이 점수가 낮은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학종형 학생 대학 중도 이탈률 어떨까요? 지금 대학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가장 적습니다. 학종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예, 중간에 관두는 학생이 가장 적고요. 수능 중도 이탈률 가장 높습니다. 점수에 맞췄기 때문에. 진로에 맞지 않죠. 학종형인 학생은 나중에 이런 역량이 길러질 거고요. 수능형 학생은 이런 역량이 길러질 겁니다. 학종형 학생은 미래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떨까요? 수능형 학생은 어떨까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겁니다. 당장의 고등학교 진학이 중요할 수 있고 대학 진학 중요할 수 있지만 더 큰 숲이라는 것을 보셨을 때 미래사회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어떤 역량을 고등학교 때 길러서 나가는 것이 좋을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종형 학생들에겐 역량이 길러질 거고요. 수능형 학생들에게는 점수가 높아질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야기책에서 좀 뽑아온 내용인데요. 한국사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중요한 부분 노란색으로 쳤습니다. 예, 전체적인 숲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